안녕하세요. 훈훈한 인터뷰의 훈훈입니다. 반도체 IT 업계 최고 전문가인 노문창 센터장님이 있다면 자동차 업계 최고의 전문가인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이신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모시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격이 없이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여기 없어야 되는 긴장하세요. 네, 참고로 정말 제가 존경하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엄청 긴장됩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2021년 CES 참관하셨잖아요. 네네. 그걸로 본 삼성하고 LG의 이제 소비자 가전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의 국내 기업들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백색 가전, 원래 컨슈머 일렉트릭 쇼라는 거는 사실 백색 가전, 생활 가전이 주예요. 그래서 사실은 냉장고, TV,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최첨단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이 소비자들이 생활과 맞닿으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가 대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백색 가전의 거의 황제였던 월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밀레라든지 뭐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사실 많은 업체들이 사실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시죠? 왜냐하면 한국은 삼성전자도 냉장고, 에어컨, 백색 가전을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하면서 이 스마트에 대한 DNA가 상당히 강한 업체죠. LG도 최근에 아쉽게도 뭐 사업을 접지만 사실 통신 쪽에 굉장히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LG U 플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 스마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백색 가전과 스마트가 접목이 됐죠. 그래서 많은 유럽 메이커, 미국 메이커들이 이 스마트화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좀 잊혀졌다면 LG하고 삼성은 이 스마트가 됐고요. 특히 이 TV가 사실 CS쇼에는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많은 미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사실 한국의 독주한테 밀려났죠. 그래서 이번 CES도 마찬가지고 뭐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뭐 사람의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해지고요. 뭐 롤러블 TV도 마찬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추격에 뒤처진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추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은 올해는 약간 홈코노미라는 주제에 맞춰서 사실 홈코노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락다운, 그 다음에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게 됐고요. 갇혀 있다 보니까 집이 사무실의 역할도, 그 때로는 뭐 음식점의 역할도 해야 되고요. 학교도 해야죠. 그렇죠? 학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욕구들을 보려다 보니 심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극장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집에 모이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 홈, 이 핵심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큰 아젠다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삼성, LG하고 또 모빌리티를 같이 묶어서 이제 CES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둘 다 관통하는 단어가 스마트입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스마트는 사실은 무인화하고도 동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날로그, 자동차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뇌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라, 아니면 조향을 해라, 뭐 등등을 해서 이제 인지 판단 제어가 사람이 사실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아날로그였죠, 그죠? 근데 이게 디지털화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육안으로 봤던 아날로그 신호를 어떤 센서는 이걸 봐서 디지털의 파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쇼티지가 많은 스마트 센서죠. 이게 뭐 비전 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아니면 이제 울트라소닉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봤던 것들이 다 0과 1에 복잡한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겠죠. 우리가 봤던 사물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수집되고 또 그다음에 분석이 되면서 사실 판단의 영역이 되겠죠. 야, 위험하니까 서라. 내지는 야, 좌측으로 15도를 틀어라. 라는 지시가 떨어질 거고 그게 바로 액추에이터, 기계로 바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스마트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했던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시키고 이 디지털화가 AI로 연산을 하고요. 그게 사실 메카닉의 전기 신호로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고 싶은 스마트카가 될 거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백색 가전에도 적용됐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도 접목된 것들이 바로 스마트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CTA, 즉 CS를 주관하는 CTA에서 6가지 크게 이제 주제를 내는 게 디지털 헬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로보틱스 앤 드론, 그 다음에 vehicle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5G 커넥티비티, 스마트 시티, 이 6개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디지털이 2개가 반복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지금까지 의사와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됐던 헬스를 결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는데 직접 찾아가보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진단 하나 받는데 수백만 원이니까 본인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도 안 가는. 근데 디지털 헬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싸거든요. 디지털 헬스라는 부분이 컸고요. 로보틱스 앤 드론이라는 거는 치환을 좀 해볼게요. 좀 딱 용어를 바꿔보면 지금까지 기계라는 거하고 로봇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계하고 로봇. 이건 앞으로도 말씀드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봇은 AI 생각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판단을 스스로 하느냐 판단. 여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을 아까 얘기했던 걸로 바꾼다면 스마트 머신, 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홈코노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삼성이 뭐 봇 핸디라 그래서 로봇에 이제 매니퓰레이터, 손이 달려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꽂아주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하는 것도 이 매니퓰레이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보틱스는 사실 앞으로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겠죠. 뭐 이렇게 큰 개념에서 본다면 자동차도 달리는 로봇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니까. 그다음 vehicle technology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G 커넥티비티는 스마트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차원이겠죠.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넣어놓거나 반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클라우드에 넣어놓고 5G로 바로 이 디바이스들을 조정할 수 있겠죠. 많은 로봇들이 클라우드 로보틱스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클라우드에 ROS,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다 넣어놓고요. 이게 5G를 통해서 이 로봇을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로봇 안에 인베디되어 있는 많은 복잡한 연산 기능들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로봇이 훨씬 더 저렴해지고 가벼워지고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클라우드 로보틱스 나오겠죠. 그래서 5G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에너지라는 부분까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돌아가는 도시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에너지가 부족하다 다른 주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아니면 스스로 태양광으로 만든 개개인한테 에너지를 사온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시티가 될 거예요. 자율주행도 스마트 시티 들어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율주행도 레일 같은 거 갈아서 자율할 수 있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REM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텐데, 이 로드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각 도심마다 박혀져 있는 인프라하고 자동차하고 상호 연결을 해요. 이게 IoT, 사물 인터넷의 자동차 버전을 V2X,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V2X. 그래서 그거는 V2I, 지금 말씀하신 게 시티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차를 연결하는 개념이 V2I입니다. 인프라와 vehicle을 연결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 교차로에서 예를 들면 CCTV라든지 그쪽에 있는 라이다, 대중 라이다가 있다면 라이다가 달려오는 자동차한테 야, 이쪽 코너에서는 자전거가 오니까 너 서라 라는 지시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시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나가면 어번 에어 모빌리티가 착륙하고 뭐 내리고 착륙하고 다시 뜨고, 보이지 않는 가상의 튜브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까지 전부 다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CES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요. 뭐 특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참가 업체가 4,500개에서 한 1,900개로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환경에서 너무 느끼고 배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올해만 47년 만에 CES에서 모든 걸 다 보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함께 생각하면 훨씬 CES가 저희한테 많이 교훈을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잖아요. 굉장히 좀 발빠르게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센터장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하고, 그 밑에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현대위아부터 해가지고 현대모비스,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진짜 완성차 업체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 아니면 밑단의 밸류체인이 좀 더 성장성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참 이게 너무 빠른 얘기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보죠. 지금 기술의 큰 변화는 이건 뭐 IT나 자동차나 예외 없이 두 가지 큰 흐름입니다. 하나가 아까 조금 설명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 치환의 과정을 보통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타이제이션 된 기술을 가지고 커머셜라이즈, 상용화 시켰던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LP판, 카세트를 듣다가 갑자기 CD 플레이어,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카피가 막 되고요. 우리 예전에, 더블데크에 테이프를 녹음하기 때문에 음질이 계속 떨어졌죠. 네. 근데 아날로그의 속성이죠. 그죠? 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퀄리티가 떨어지는. 근데 우리 CD 플레이어가 되면서부터는 거의 완벽한, 즉 손상이 없는, 아무리 카피를 해도 손상이 없는. 그리고 또 이거는 CD 플레이어라는 저장 매체에 담았으니까 CD 플레이어인 거죠. 사실은 MP3에 담아서 됐죠. 그죠? 왜냐하면 신호 자체는 다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소니가 사실은 이 워크맨에서 디스크맨으로 바꾸고, 우리 전자사전 옛날 사전을 다 갖고 다닐 때 그냥 뭐 옥편을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 영영 사전을 갖고 다니거나 사전을 들고 다니는데 전자사전이 나오기 시작하죠. 디지털로 되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다 사실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가지고 오면서 이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다 각각 존재했지 않습니까? 근데 컨버전스, 융복합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완전히 일망타진됐습니다. 사실 소니가. 왜냐면 아이폰에 다 들어가거든요. 심지어는 디지털 카메라도 우리가 이 필름 카메라에 사실 이 시체를 밟고 올라갔던 게 디지털 카메라 아닙니까? 왜냐면 완전히 죽었죠. 옛날에는 암실 따로 있었고 필름 판매하는 데 있었고 현상소 따로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서 완전히 아날로그로 죽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이게 카메라가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디? 근데 스마트폰이 올라오고 지금은 이제 1억 800만 화소까지 나오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DSLR, 미러리스 카메라 뭐 등등 많은 대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었다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왜냐?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게 로그 데이터예요. 우리가 사진을 딱 찍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해상도에 어떤 모드를 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는 우리가 사진을 딱 찍는 과정에서 디지털이 이 시간과 상황에 맞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거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버려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저장 매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세지면서 이 로그 데이터를 다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거기 95%는 다크 데이터라 그래서 사실 다 버려야 될 데이터인데 그 5%의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100%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를 아주 빠른 속도로 봐서 필터링하고 그 5%가 되는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95%는 수집 후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 5%를 가지고 사람의 판단,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패턴까지도 얻는 게 AI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로보타이제이션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는 아주 대표적인 얘기고요. 달리는 로봇이 사실은 사실 로봇이 달리는 차가 로봇이죠. 자율주행차가. 자, UAM이라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기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실 드론의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고요. 이걸 멀티콥터 형태 말고 나중에 이제 날개가 달린 형태는 굉장히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전기 비행기인데 이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율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구르트 아줌마 생각해보면 이제 이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타고 똑같이 생각해보죠. 예전에는 이제 이 수레를 끌고 다니셨지만 지금은 타고 다니시죠. 이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인지 아주머니의 눈, 그 다음에 판단 아주머니의 머리, 그 다음에 제어 아주머니의 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인 냉장고가 그냥 혼자 다니겠죠. 이게 최근에 나오는 스타쉽 테크놀로지 아니면 누로 AI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스카웃 같은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인데 실제 미국에서는
택배를 온디맨드 형태로 예를 들어 피자나 아니면 스타벅스를 시키면 대학가 근처 2km 정도 반경에 있는 음식점들과 이 로봇 회사가 제휴를 맺어서 딜리버리를 해줘요. 이 서비스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3배가 확장됐답니다. 라스말 딜리버리 로봇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모든 오프라인 쪽에 있는 사람의 노동력을 요구했던 많은 부분의 무인화를 시도할 거예요.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라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뭐 아마 그냥 한번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왜냐? 화석연료를 계속 떼니까 온실가스가 생겼고요. 그래서 1도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극지방이 녹기 시작합니다. 극지방은 원래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복사에너지를 반사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여기에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사판 역할을 해야 될 극지방들이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 1도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뭐냐면 이번 LA 산불 대한민국 국토의 25%를 태워버렸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열이 너무 뜨겁고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요. 토지 끌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4분의 1 태워버린 거예요. 자, 그다음 산샤댐 이번에 붕괴 직전까지 갔던 홍수. 구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쏟아지게 되면 홍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겪고 미국이 반성을 했고 중국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산샤댐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했던 발표가 2060년도에 탄소 제로로 만든다. 즉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2060년을 선언했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야, 이 환경 마피아들의 저런 헛소리는 나 안 듣겠다 였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을 딱 끄자마자 했던 발표가 있습니다. 2035년도에 자동차 내연기관 판매를 중지한다. 이게 인과관계가 잘 느껴지세요? 불이 났는데 불 딱 끄자마자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 금지하겠대요.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주지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아무리 국가가 그렇게 가도 우리는 이 자연재해 때문에 이거 우리께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 바이든 당선 이후에 파리 규약에 재가입했죠, 그죠? 아마 전 세계가 2050년 선진국은 대부분 2050년 탄소 제로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통상 10년 정도 타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한 5년 정도의 생명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15년 정도를 타요, 차를. 그럼 2050년도에 탄소 제로가 돼야 되는데 15년 전에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죠?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게 2035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2030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발표했죠. 우상호 후보지. 우상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15년 전 자동차가 이게 저도 이제 뭐 이 뉴딜 자문위원으로 지금 정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제일 쉬운 게 뭐냐? 전체 탄소의 16%에 해당되는 교통수단 바꾸기 제일 쉬워요. 그거 어떻게 바꾸면 되냐?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줘요. 야, 이거 전기차 사면 돈 줄게.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페널티. 언제까지 안 바꾸면 너 페널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병행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착한 사람들은 다 바꿔요, 차를.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교통수단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전동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동화는 전기차.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되면요, 다 됩니다. 왜 그러냐? 시속 300km 달리는 최악의 환경, 특히 2차원 도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장애물을 다 회피할 수 있다면 사실 3차원 공간의 하늘에서 세피하는 거는 쉽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시속 300km인데 60km 달리는 예를 들어 농기계, 중장비, 껌입니다. 껌. 그리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로봇 시속 6km입니다. 시속 6km.
그러니까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로보타이제이션이 가능해져요. 자, 그럼 왜 현대자동차를 질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장황하게 했냐?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개의 핵심만 꿰차고 있으면요. 앞으로 세상의 변화는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탄소 제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50년입니다. 현재 2021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탄소 제로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얘기한 지 한참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올까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를 앞으로 계속 컬렉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아직 이 데이터 모으는 게 합법도 아닙니다, 지금. 타다가 1,500대 정도 쫙 뿌렸다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다가 다 접혔죠, 그죠? 데이터 3법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두 개는 앞으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 사이클을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자동차고 이 자동차의 교집합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왜냐? 자동차의 변화를 네 가지로 압축하자면 CASE, 커넥티비티, 이 초연결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가슴 벅찰 정도의 큰 이 주제인데 다음이 오토노머스, 인지, 판단, 제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도 AI 들어가 있죠. 센서 들어가 있죠. 굉장히 클라우드 들어가 있죠. 통신 들어가 있죠.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S, Shared Service, 공유경제입니다. 이 공유경제만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정도의 이건 뭐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과제고요. 나머지가 Electrification, 전동화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제로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이죠. 이 네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커넥티비티, 핵심이 뭐냐? 소프트웨어를 OTA, 무선 통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컨트롤링해요. 꿈의 기술인 거죠. 지금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건드립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근데 테슬라는 해냈습니다. 이 커넥티비티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해 그렇고요. 5G가 더 되고 나면 앞으로 될 거는 6G, 포스트 5G, 위성통신. 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차를 아프리카에 판다고 생각해 보시죠.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어요. 자율주행 안 되겠죠. 근데 위성이 있으면 됩니다. 통신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도. 42,000, 나중에 뭐 지금은 일단 12,000개, 14,000개까지 띄울 거고, 나중에 4만 개 이상까지 띄우겠다는 게 테슬라의 위성 전략이죠. 그래서 뭐 매년 33조 정도의 캐시가 그대로 창출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쪽인데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업데이트 될 거죠. 자율주행 레벨 4, 5가 되면 사실은 위성으로부터 바로 OTA를 받고 실시간으로 제가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생각할 커넥티비티 하나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잘하고 있죠. 지금 OTA를 대부분 완성차 못합니다. 이번에 아마 보셨겠지만 볼보가 구글 웨이모 밑으로 무릎 꿇고 들어갔고요. 그 대단한 다임러 벤츠가 원래 OTA를 같이 하겠다고 BMW로 손잡았죠. 적끼리에 사실 손을 잡았다고 따르석했죠.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별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밑으로 무릎 꿇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OTA에 펌웨어를 OTA를 할 수 있는 게 포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소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포테인먼트 정도? 별거 아닌 기술이죠. 근데 그거 실패해서 6개월 동안 차량 생산이 연기된 게 폭스바겐의 ID3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 진영이 이 소타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2012년부터 벌써 테슬라는 포타로 가기 시작했죠. 이거 기반이 다릅니다, 아예. 그래서 아까 뭐 밸류체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밸류체인들은 다 내연기관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아직 준비가 덜 됐고요. 아마 업체들 중에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누가 제일 먼저 제시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뭐 합종 연영을 막 하고 있습니다. M&A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미래적으로 완전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사가 합병이 돼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를 다루겠다. 근데 아직까지 미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모양새는 갖춰놨지만 사실 진짜 안에 있는 게 다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하여튼 남양연구소에서 앞으로 뭐 어번 에어 모빌리티를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업체가 R&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완성차가 일단 보기는 편합니다. 왜냐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애플이 컨택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게 온다는 거는 조립 품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DNA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의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차가 부품사보다는 더 편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가능성도 더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온 시스템이나 만도나 그래도 미래 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뭐 서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거나 예전엔 배터리를 공냉식으로 그냥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결국은 수냉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터펌프가 결국은 칠러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냉각시켜줘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서멀 매니지먼트는 쉽게 말하면 이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그리고 아무리 전기차라도 에어컨 틀어야죠, 여름에.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미쓰비시 아이미뷰라는 전기차는 에어컨 틀면 배터리 50% 날아가요. 와이퍼 작동하면 20% 날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써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온 시스템의 서멀 매니지먼트 쪽이라 아니면 만도도 지금 뭐 지리자동차하고 사실 이제 계속 교류하고 있는 지리자동차가 최근에 뭐 바이튼하고 손잡고 그 다음에 뭐 이 폭스콘하고 손 잡았고요. 또 하나가 바이두. 지금 중국에서 거의 지도로는 과점 기업이죠. 이 3사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애플이 만약에 뭐 중국에서 차를 만들면 과연 얘들이 뛰어들까? 뭐 약간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지리자동차가 막 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걸 보셨을 때 만도가 또 지리자동차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막 이런 쪽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품업체 중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 빅픽처를 누가 제일 잘 그리냐를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미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